제가 제 아내를 처음 알게 된 것은요, 사귀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놀란 게 제가 국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이번에는 국제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한번 시리즈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인 아내와 결혼한 지 지금 11년 차이고요. 슬하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의 명덕 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그 다음에 성균관대의 중어중문학과, 성균관대학의 중국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한국의 LG라는 대기업에서 중국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경험이 모든 국제 결혼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한번 국제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한국에는요, 중국인 아내하고 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후에 그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면 어떤 가정이 된다라는 게 어떤 특정한 패턴이라든지 추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면은요, 저희는 처음부터 잘 맞는 어떤 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서로 사랑과 노력으로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이 가정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좋은 연인관계, 좋은 부부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알게 된 것은요, 지금은 사라진 이 싸이월드라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어요. 그때 싸이월드가 굉장히 무섭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국 외에도 중국에서 중국 싸이월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싸이워 왕이라고 불렀어요. 네. 거기에도 똑같이 한국이랑 파도 타기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파도 타기가 뭐냐면 자기 개인별로 미니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 사진이랑 뭐 음악도 올리고 이야기도 막 쓰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 하는 거를 PC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도 타기라는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은요, 갑자기 무작위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미니 홈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아내가 처음 제 미니 홈페이지에 왔고요. 근데 하필 봤던 사진이 제 여동생 사진이었는데, 제 여동생하고 제 아내가 옆모습이 되게 닮았어요. 그 옆모습을 보던 찰나에 또 하필 그 시점에 장인어른이 들어오셔서 너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냐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건 내 사진이 아니고 이 미니 홈페이지 주인의 여동생이다. 본인이 재밌어가지고 제 미니 홈페이지에다가 댓글을 남긴 거예요.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싸이월드에서 어떤 그 친구로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는 그냥 친구로만 지내다가 제 아내가 한국에 김해 외국어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부산 바로 옆에 있거든요. 김해 외국어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로 오게 됩니다. 제 아내가 중국에서 중문과를 나온 다음에 대외한어 석사를 딴 사람이에요. 대외한어는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김해 외국어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로 왔다고 하니, 저는 이제 인터넷 친구지만 한국에 왔다고 하니 가고는 싶은데 서울에서 멀잖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용기와 시간을 내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한번 운전을 해서 갔더니 한 6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거의 부산까지니까. 근데 제가 또 놀란 게 우리나라가 정말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요, 이 대한민국 지형에서는요, 서울에서 부산 그 대각선보다 더 긴 거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제일 긴데 가봤자 한 6시간이면 도착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좀 작은 면적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그때 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사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때 회사 취직을 해가지고 막 바쁠 때였는데요. 일주일을 진짜 뭘로 버텼냐면요, 주말에 내려가서 여자친구 만날 생각으로 버텼어요. 한 5시간 반, 새벽에 일찍 나오면 5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운전을 하고 대각선으로 한번 가니까 대한민국에 뭐 더 멀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냥 막 다녔습니다. 막 다니면서 저도 그때 한국에 안 가봤던 데 여행도 많이 했어요. 당시 여자친구 현 아내.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요, 제가 그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태어나서 처음 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에 예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계속 사귀었었죠. 사귀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부모님들도 안심도 시켜야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사귀다가 제가 당시 여자친구를 데리고 서울로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또 저도 아내의 고향집이죠, 친정집이라고 해야겠죠, 그 중국에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리고 했더니 어떻게 안심을 하셨는데 한번 안심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결혼 얘기가 이제 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결혼 준비하는 모드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국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결혼식 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일종의 뭐 뒤풀이 개념이라고 할까요? 한국에 계신 아는 분들도 모시고 결혼식을 했는데, 이 결혼식이라는 게 정말로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이제 해봤더니 아주 녹초가 되고 사람이 아주 너무 이게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또 제가 한국에서 그 결혼식 두 번째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제 결혼 안 한다, 또 이런 마음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났더니 이제 함께 살기 시작을 하는데요,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자, 아주 쉽게 말하자면 문화 차이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철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김철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좀 김철수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싸우기 전에, 혹은 김철수가 무슨 뭐 범죄인이라서 크게 부른다든지 이럴 때 김철수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냥 수시로 저한테 김철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당황을 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뭐가 조금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목소리가 확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 부라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것들 때문에 마찰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신혼 초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내도 회사에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쉬면서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이제 또 싸우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생활 리듬도 많이 깨지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시점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제가 그때 굉장히 조금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중국 사람 원래 이렇구나. 아, 중국 사람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정말로 모든 게 다 간편하게 끝나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 노력을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되게 무책임하고 게으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로서는 제 인생을 걸고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고난 몇 개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 사랑을 지키는 것이죠. 제 가정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제 가정과 제 사랑을 지키고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한국적인 관점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버리고, 그럼 최대한 상식적인 관점에서 해보자. 정말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점검을 해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본 거예요. 일단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르잖아요, 문화가. 그러면 누군가가 다른 한쪽에 맞춰주면 좋겠죠. 그러지 않은 이상 이건 계속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맞춰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제 아내는 한국말도 그때 할 줄 몰랐고요, 한국 문화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한편 저는 중국 말도 잘했고 중국과 관련된 일을 오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아내한테 맞춰주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 아내의 어떤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서는 알아봐야겠다, 이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중국 여자들이 저렇게 기가 세고 목소리가 큰데 중국의 남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상식적으로 질문하니까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국 남자들 어떻게 사는지 뭐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입장이 되고 하나씩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중국 남자들은 막 넓은 대륙에서 막 호령을 하면서 막 영웅처럼 살 것 같은데 집에서 와이프가 저렇게 막 무섭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 주변에 어떤 중국인 지인이랄까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기회들을 모두 활용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이랄까요, 문화, 그쪽 동네의 어떤 그 언어 환경,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나오는데 질문만 계속 누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럴까? 이거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외로운 싸움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면서 나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차근차근 제가 따져봤어요. 그 기간 한 1, 2년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거는 뭐 옆에다가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저만의 여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시 발견을 해서 나름대로 이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로 제가 당시에 정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내 아내는 동북, 중국말로 동베이, 그 중국의 동북 사람인데 이 동북 지역이 아주 특이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여자들이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유명하구나. 이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 있는 여자들이 외모는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 여성스러워요. 진짜 이뻐요. 그런데 목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중국말로 쌍말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 다음에 한 번 화가 나면은 그냥 호랑이 같습니다. 그 동베이 라오후라는 말도 있어요. 동북의 호랑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북 지역의 남자들은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어떤 연구 중에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요, 제가 보니까 하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여성들, 동북 여성들 얘기예요. 이렇게 화가 나면은 갑자기 화가 탁 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게 화가 날랑말랑 하다가 화가 확 납니다. 불처럼 확 한번 나요. 불이 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약간 멈춤이 있습니다. 팅둔이 하나가 있어요. 멈춤이. 그때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이때 동북 남자들은 매우 유머러스한 말로 그거를 반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감동적인 말을 그 타이밍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5번째. 그게 적절하게 들어가면은요, 마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재료를 넣은 요리가 되듯이 동북에 있는 여성들이 방금 전에 화를 그렇게 냈는데 굉장히 이제 온순하고 다시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더라. 이거는 마법입니다. 매직이에요, 매직.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얼마나 많은 그 중국 동북 지역의 남자들이 성공, 실패, 좌절 이런 거를 하면서 쌓아온 하나의 그 삶의 지혜죠. 그래서 이 지혜를 굳이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선 하나 둘씩 제 아내한테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써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떤 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현장감입니다. 실제로는. 이 타이밍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겠는데 딱 멘트가 항상 몇 개가 장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하면 이렇게 탁 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났다가 다시 웃다가 막 이러는 거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제 아내한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이게 놀랍게도 찰떡처럼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감동적인 말 이런 것도 조금 효과도 있고 유머러스한 것도 좋았는데 제 아내는 놀랍게도 어떤 캐릭터였냐면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맛있는 거가 들어가줘야 돼요. 제가 이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맛있는 게 뭐 비싼 거 사주면 돈 아깝다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막 싸고 맛있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또 너무 싸면 안 되고 적당히 싸면서 맛있는 거. 그래서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본인도 되게 싸게 먹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맛있는 거 계속 먹으니까 이게 막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배운 것을 가지고 제 아내한테 적용을 하면서 저와 제 아내만 이해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자기가 큰 소리를 막 쳐요, 제 아내가. 그 다음에 정작 시켜주면 얼마 먹지도 못해요. 왜냐면 체구가 작아가지고 별로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놀리는 말이 중국말로 쉬장성시라는 말이 있어요. 허장성세라고 괜히 큰 소리 쳤다가 실제로 별거 없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통화로는虚张声势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는 虚张声势라고 그래요. 그虚라고 해요 처음을. 그렇게 하면 이제 너 또 큰 소리 치고선 별로 못 먹는 거지 하면서 둘이 한번 웃고 이런 식으로 우리 둘만 통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조금 상식적인 접근을 했던 거는요. 제가 제 아내한테 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명절 때나 이럴 때 친척들이 있으면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은 알아서 척척척척 움직이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움직여요. 근데 제 아내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물론 제 아내는 아직도 그런 걸 잘 못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적어도 여기서 뭘 해야 되는, 내가 요리를 못하면 내가 음식이랑 접시라도 달라야 되는구나. 뭐 이 정도 마인드는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먼저 제 아내 쪽에 그거를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내한테 조금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역시 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도와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뭐 중국에 있는, 동국에 있는 모든 그 여성분들을 아는 건 아니지만 동국 여성분들이 마음이 너무 착해요. 정말로 착해요. 비단결처럼 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랑을 느끼고 또 많이 행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제 아내가 그 커리어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서울 살 때 삼성의 인력개발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삼성에서 주재원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치는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LG 출신이지만 삼성분들한테 아직도 되게 감사한 게 제 아내가 가르치던 그 삼성의 주재원분들이요 나름대로 각 계열사에서 되게 우수한 분들이셨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평소에 한국 문화나 혹은 자기 남편 업무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회화 시간에 어떤 그 토론 주제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삼성에 계신 그 주재원분들이 열심히 중국말로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오랜 시간을 하면서 제 아내가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제 와이프도 그때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어떤 채널이 되게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또 상식적으로 한번 나가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먼저 다가갔고 서로 사랑도 다시 확인을 했고 우리 둘 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은 그 의지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봤잖아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리빌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리빌딩, 제 마음대로 붙인 이름입니다. 다시 건설하는 거죠. 뭐냐면은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은 제 아내가 해주지 않겠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밥은 와이프가 하는 거 아니야? 뭐, 청소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가 저는 한국식으로 있는 거고, 제 아내는 중국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맞추다가 안 맞춰지는 그레이 영역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 이제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우리가 가장 행복한 방향으로 하는 게 답이다. 이 원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요리하는 겁니다. 제 아내도 요리하는 거를 좋아해요. 잘해요. 근데 문제가 제 아내가 저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되게 많이 잡니다. 그다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는 거를 제 아내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침 저는 이제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제 업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소하고 이런 것도 저는 좀 청소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음악 들으면서 하거나 뭐 이렇게 재밌는 예능 같은 거 들으면서 하거나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제 아내는요 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본이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잘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일단 본인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줘도요 제 아내는 쿠폰을 희한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물건 구매, 배달 이런 거 제 아내가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이나 펀드 투자 같은 것도요 제 아내가 진짜 기통차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어차피 장가 안 가고 혼자 살았으면 제가 다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잘하는 부분은 그대로 하는데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은 더 잘하는 사람이 이제 메꿔주니까 제 입장에서 훨씬 좋죠. 아내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좀 살다 보니까 저희 첫째가 태어났고요. 그렇게 애 키우면서 또 애 키운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막 정신이 없거든요.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은 중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저희가 되게 힘들었던 문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국제결혼한 분들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변 시설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요. 남 일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은 이제 자연스럽게 신경을 쓰시는 건데 그 신경을 당하는 사람은 되게 부담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국하고 중국만 비교하면요. 한국이 중국보다는 남일에 신경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있었어요. 우리 둘은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그런 경우들,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이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야근도 잦고 주말 출근도 잦고 주말에 출근 안 하면 집에서 이렇게 그냥 뻗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아내도 약간 그랬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 어차피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왜 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는 거는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가족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두 번째로 있었고요. 세 번째도 조금 저희 같은 국제결혼 커플한테는 좀 크리티컬한데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보니까 저는 애 교육에 투자할 시간이 없는 거고 제 아내는 이 엄마들끼리 교류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컸어요. 여하튼 간에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은 계속 생깁니다. 이거는 국제결혼 아니더라도 아마 문제는 생기겠죠.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가 그래도 좋았던 거는 같이 문제를 공유했어요. 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물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초반에는 훨씬 더 많아요. 너무 힘들고 좌절감에 그 서울에 안양천이라는 데 있어요. 저랑 아내랑 너무 힘들어서 좌절한 마음으로 거기를 이렇게 걷다가 아내가 그냥 훌쩍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삶의 무게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달래다가 저도 같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젊은 부부가 안양천변에 둘이 앉아서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아직도 그날이 생각이 나거든요. 뭐 되게 여러 가지 애들이 많았죠. 그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점들이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을 한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옆 사람하고 이제 공유하고 밥 먹거나 술 먹거나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국제 결혼하면 특히 남자분들은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속으로 삭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남자 특성상.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국제 결혼한 사람 아니면요, 말이 잘 안 통해요. 이게 너무 환경이 달라요. 아무튼 간에 조금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지금 국제결혼을 뭐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국제결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제 영상이 되게 뭐 부족한 제 경험에 불과하지만 작게나마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조금이나마 힘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진짜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좀 국제결혼의 단점들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국제결혼을 하시면 안 된다. 국제결혼을 하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요, 안녕하세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국제결혼과 관련된 제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현재 결혼생활 11년 차이고요. 오스트리아에는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결혼하고 6년 정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중국 칭다오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편에서는요, 조금 제목을 자극적으로 좀 넣어봤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국제결혼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여러모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의 어떤 교류나 만남이 옛날처럼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그 인류의 절대 법칙인 것 같아요. 남녀 관계 뭐 연애하고 이러는 건요, 진짜 아무리 바쁘든 위험하든 항상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도 아마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거 보시다가 왜 자기네가 좋아서 한다는데 네가 뭐 초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는 정말 아닙니다. 결혼 자체는 굉장히 축복받을 일이고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랑의 어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자녀가 출생을 하고 그랬을 때에 국제 결혼이 아무런 배경 지식 없고 들어가셨다가 이 가정 자체가 불행해질 경우에 그 아이들이랄까요, 그 다음에 모든 그 가족 성원들이 겪게 될 불행을 생각을 하면 차라리 제가 조금 초치는 듯한 말을 지금 하는 거를 들으시고 점검을 해보시는 게 여러모로 실보다 득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로 국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첫 번째는요, 호기심이나 재미로 외국인과 연애를 하다가 국제 결혼을 하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어떤 그 신선감이랄까요? 예전에 그 느낌이 사라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이 위기로 갈 가능성이 커져요. 제 사례를 말씀해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아내가 부산 옆에 김해의 김해 외국어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원어민 교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주로 한국 안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내가 이제 고향으로 간단 말이죠, 중국에. 그러면 제가 이제 방학 때는 아내를 만나려고 그 처가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텐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막 회사 들어갔을 때죠. 야, 여자친구 만나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니 너무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이런 거 처음 본다고 막 띄워주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 때는 그런 게 또 은근히 약간 조금 그 어깨 뽐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요, 그런 거 다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쓰레기 네가 버릴래 뭐 이런 거예요, 결혼은.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이렇게 신선하거나 남들 보이게 좀 특이하거나 이래서 이렇게 조금 자기가 이렇게 좀 업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선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국제 결혼을 하면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요, 기존 체제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 실력 발휘를 잘해서 능력을 인정받거나 심지어는 그래서 거의 기득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본인이 스스로 포지셔닝 하는 분들이라면요, 국제 결혼을 했을 때의 상실감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요, 사람으로서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매일마다 맛있는 뭐 삼성 짜장 같은 거를 드시던 분한테 갑자기 이거 짜파게티도 아니고 뭐 어디 이상한 함유 브랜드의 뭐 이상한 짜장라면 같은 거를 주면은 당연히 상실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국제 결혼을 하시면은요, 이제 당사자는 자기 나라가 있고 배우자도 배우자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가정이 되면은요, 두 나라에서 동시에 배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황이.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릴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원체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원래 대한민국에서 딱히 뭐 그렇게 누릴 것도 없고 기득권이라고 할 입장도 아니다, 나는 원래 뭐 근근히 살아갔다, 이런 분들은 통상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굉장히 뭐 전문직에 계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뛰어난 학벌 혹은 집안 배경이 있는 분들은요, 국제 결혼을 하셨을 때에 마찰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주변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발생한 이슈인지 아니면은 그냥 한국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발생했을 이슈일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러다 보면 이제 까딱 잘못하면 에이, 내가 결혼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와이프 잘못 만나서 혹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한국에서
혹은 해당국에서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인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랑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두 남녀의 감정보다 어떤 조건, 주변적인 환경, 이런 것을 더 중시하실 경우에는요, 결혼 생활이 굉장히 냉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시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막 다들 그래요. 이제 10대 때 막 사춘기 지나고 사랑은 무엇일까 뭐 이러실 때는 막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고 막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이러는데, 사시다 보면 이게 세상 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이는 훅 많아져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러다가 현실적으로 나랑 이렇게 조금 하기 그 중에서 이렇게 썩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이제 이 정도 사람이면 같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냐, 뭐 그럴 수 없죠. 진정한 사랑이란 하나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은요, 이게 삶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스트레스나 무게감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른 무언가에 의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시다 보면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어떤 조건적인 부분을 보고 선택하는 게 뭐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 자체를 되게 사랑하는 그 어떤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저는 국제결혼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국제결혼 커플들을 많이 만나서 같이 뭐 교류도 해요.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중국에 와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요, 제 생각에 한 70~80%는 그런 비중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일반적인 패턴이 있어요. 이 남자분이 보통 되게 20대 때 확 꽂혀요. 이 여자분한테 확 꽂히는데, 확 꽂히는 거는 꼭 외국인은 필요 없거든요. 같은 한국 사람인 경우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특히 이제 우리 남자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라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뭐가 또 이제 결국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로 어느 정도 좀 연애도 하시고, 그러면 막 이분들은 데이트 장소가 되게 인터내셔널해요. 뭐 미국에서 만나기도 하고, 호주에서 만나기도 하고, 프랑스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 한중 커플이 상당수가요, 여러분. 한국과 중국 이외 다른 곳에서 만난 커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커플은 뭐 캐나다 유학에서 만난 커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커플은 둘이 대화할 때 영어로 대화해요. 되게 웃기죠.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인데. 그래서 젊었을 때의 추억이 굉장히 풍성해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려서부터 연애를 해서 그런지 조금 더 순수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그냥 철모르는 한때의 뭐 치기 어린 사랑이냐 라고 뭐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쭉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때 그 사랑, 그 느낌, 그때 그 추억, 이것이요, 이 두 부부가 다시 일어나는 데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동력이 돼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그건 분명히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국제 결혼을 해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 핵심적입니다. 에센셜한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좌절하고 쓰러져요. 제가 주변에 이제 또 아는 어떤 국제 결혼 커플을 보면은요, 이 부부가 좀 싸움이 잦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과거 연애할 때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다시 또 이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마법 같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외국인 배우자하고 결혼을 준비하신다면 그러한 어떤 그 애틋하면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것 같다, 혹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더라도 나는 그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본다 라는 느낌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요,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그 조건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요인으로는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언어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굉장히 정교하거나 민감한 언어를 쓰면서 그것 자체가 삶의 즐거움인 분들이 계세요. 뭐 언어 유희라고 하기엔 조금 이렇게 가벼워 보이고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단순한 습관을 뛰어넘어서 그게 삶의 즐거움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국제 결혼을 하시면은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외국인 배우자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언어를요,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쓰기가 어려워져요. 좀 둔탁한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그리고 같은 지역, 같은 동네 사람이면은요, 작은 어감 차이 하나만으로도 느낌이 전달이 되거든요. 뭐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저와 결혼을 하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가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내 심정이나 이런 걸 전달할 때 훨씬 더 다이렉트하고 둔탁하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요, 그 두 부부가 같이 쓰는 언어가 생겨요. 저도 지금 생겨나는 과정인데요. 그게 이제 다른 언어들보다 더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 전 단계가 어려워요. 그 전 단계는 남자는 남자가 살아왔던 그 언어가 있고 여자는 여자가 살아왔던 나름의 그 언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똑같이 아라고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어로 듣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국제 결혼이 좀 나아요. 왜냐면 쟤는 외국인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라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정이 확 좋아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섭섭해지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를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요, 국제 결혼을 하시면은요, 거의 그런 그 감정 교류가 되게 어려워지세요. 그게 어려워지는 게 어느 정도 때까지 어려워지냐면요, 제 경우에는 한 3, 4년 정도 초반에, 그 정도까지는요, 자기가 이때까지 써왔던 언어가 새롭게 세팅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부부가 서로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둘만 사용하는 언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요. 그리고 감정 전달이나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거 서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 단계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만약에 남자분이 그러면요, 대화 자체를 피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대화 자체가 끊겨버리니까. 그리고 여성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좀 기복이 생기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어떤 뭐 심리적인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단지 국제 결혼을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게 조금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해요.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역시 중요한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것도 모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막무가내 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하면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다 제로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세요. 이게 제가 또 이렇게 차고페페 제가 또 무슨 국제 결혼 가지고 뭐 또 허풍 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 마음의 준비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가 되게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국제 결혼하는 분들도 그게 처음 하는 결혼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몰라요. 어차피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시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보고 들은 걸로. 직간접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고 들으신 거죠. 그런데 막상 이거를 해보시다 보면은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나랑 같은 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은 이런 일이 처음부터 안 생겼을 텐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이게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라는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요, 여러분 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인생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결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간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그 세팅을 할 때 그 마음가짐을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어떤 미지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 라는 마음을 조금 가주신 분들은 그거를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부가 같이 사는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 때마다 스트레스로 막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쟤는 저걸 사고를 저렇게 하지? 왜 쟤는 저기서 저런 판단을 하지? 왜 쟤는 저기서 나한테 안 물어보지? 이런 걸로 가지고 싸우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좀 되게 힘들어지세요. 그리고 심각할 경우에는 안 좋은 결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약간의 그 모험심, 내가 다 내려놓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 마음, 그런 게 뭐 그런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고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중간에 조금 기술적인 조금 사고도 있었고 하는데 그 국제 결혼과 관련을 해서 제 생각에 이런 분들이 국제 결혼을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는 부분을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다른 의견이나 뭐 의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요,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댓글 남기는 게 또 의외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댓글 이런 분들 너무 감사하고 막 감사한 분들 되게 많아서 몇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조금씩 개선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국제결혼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돈 벌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부동산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국제 결혼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희 애를 데리고 지금 피아노 학원 왔는데 그 주차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환경이 그렇게 촬영하기 적합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제가 세계 최초로 지하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촬영을 하는 그런 광경도 한번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결혼에 대해서 다양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편에서는 한번 국제 결혼을 하면 이런 점은 확실히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정말로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보는 시야를 굉장히 크게 넓혀줍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말이기는 한데 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쓰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종종 제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의도치 않더라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에 조금 더 구조적으로 좀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만 살 때는 그런 생각을 크게 하지를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사다리형의 어떤 이렇게 하면 좀 레벨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이면은 서울로 가야 된다. 서울에 가면은 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가면은 또 어느 정도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레벨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분화가 되어 있는 느낌들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정도의 생활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적자처럼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마치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느끼고 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외국인 아내하고 결혼을 하면서 외국인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이상한 거죠. 그게 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애들 유모차 같은 거를 처음에 고를 때도 저희 첫째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데 이게 죄송해요. 제가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여기 조명이 조금 밝은 데서 그냥 찍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저도 좀 무서워요. 이게 지금 어두운 데서 찍으니까 그냥 여기서 찍겠습니다. 여러분, 뭐 세계 최초 이런 거 잊어버리고 찍을게요. 유모차 같은 거를 사는데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한국에 무슨 뭐 카페 같은 거 막 들어가 보고 인터넷도 알아보고 그러면은 막 등급별로 막 어떤 심한 데는 막 그림까지 있었어요. 뭐 계층별로. 그런데 제 아내는 이제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애 태우고 이러이러한 기능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저희한테 이제 적합한 조건으로 사서 쓰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께서 비싼 거를 선물을 해주시면은 되게 감사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돈을 쓰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느끼고는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왜 외국인이라서 그걸 더 느끼느냐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요 좀 한쪽으로 확 쏠리기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사회가 너무 밀집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지금 중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주 느끼는 거는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합리성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그런 게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타당하다, 그럴듯하다 하지 않는 거는요 잠깐 생겼다가 없어져 버려요 문화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하고 결혼하면서 사니까 계속 한국적인 것들이 가치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게 좋냐 나쁘냐라고 말을 한다면 나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본다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마인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 보면은요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불필요하게 속박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의 삶,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의 삶에 보다 더 맞는 방식을 찾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역시 노력은 했을 겁니다.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우리 가족만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한국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더 유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도 첫 번째하고 많이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좀 돈과 관련된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돈 벌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즉 투자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정보 소스, 그 다음에 시각을 갖추기가 유리해집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한국에서 이제 중국이 무슨 뭐 IT 기술을 선도한다, 중국에 무슨 뭐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 이런 거를 한국에 있을 때에는요 그냥 뭐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한국에 살 때도 회사 출장 가는 거 제외하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중국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의 말로 이제 춘절이라고 그러죠. 한국의 이제 구정에 속하는 건데요.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속상하실 수 있으니 춘절은 중국에서 보내고 추석은 한국에서 보내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춘절이 되면 군말 없이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애가 있으면 애를 데리고 그렇게 처가댁으로 갔었습니다. 가면은요 춘절 기간 동안에 고스란히 그 처가댁에 갇혀서 지내잖아요. 뭐 갇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면 저희 처가댁이 좀 중국의 소도시에 속하는데도 굉장히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친척들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해보면 한국에서 관심 갖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무슨 특별히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배우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번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이게 왜 어떨 때는 어두워지고 어떨 때 밝은 거죠? 무슨 인공지능인가? 이게 이 불은 도대체 어떻게 켜지는 거지? 제가 좀 이동을 그래도 나름대로 해야지 불이 켜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려요. 저도 지금 저희 아들 학원도 데려다주고 일도 하고 이래야 돼서 여러분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가 제가 전업이 아니에요. 제가 생계형으로 지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조금 비슷한 체험을 했던 것은 이런 거였죠. 제가 중국어 공부하는 거를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대학원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큰 돈을 두고 한국 돈 한 60만 원 정도를 준 것 같아요. 당시에 그렇게 해서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안테나를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중국 방송을 제 방에서 TV로 볼 수 있는 그런 안테나였어요. 그때 제가 자주 보던 방송이 피닉스 TV라고 중국말로는 펑황웨이시 중원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홍콩 계열의 어떤 방송사였는데 이 보통화 그 표준어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듣다가 제가 이제 막
잠잘 때도 그걸 그냥 틀어놓고 잠자고 막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그 억양이나 이게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계속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제가 좀 재밌었던 게 남북 문제를 다루는데 똑같은 남북 문제는 하나의 팩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하고 이 중화권에서 보는 게 시각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당시 무슨 남북 문제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중국어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다가 본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남북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런 각도에서 보는구나. 그리고 왜 이런 각도로 볼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요인들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요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상대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외국어를 공부를 하기만 해도 있었던 건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이게 아예 생활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양한 상대적인 시각을 접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줬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돈 버는 것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올림픽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그 부동산이 가격이 치솟습니다.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200만 호를 그냥 계속해서 공급을 때려버리는 그런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핍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일산, 분당, 중동 이런 신도시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저처럼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신도시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신도시라는 거는 이런 패턴으로 해서 저런 집이 좀 더 값이 오르는구나, 저런 데가 좀 더 노른자 땅이구나, 이거를 저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신도시라는 개념이 아직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신도시라는 개념을 처음에 연구를 할 때 한국의 모델도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이런 신도시의 조건, 그 다음에 한국에서 봤던 그 경험들을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부동산이 어떻게 더 오르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중국 사람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 투자도 한국에서는 그냥 소문 베이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거는 큰 이제 그 실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관심 갖는 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갖다 분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히스토리를 갖다가 보신다든지 산업계를 갖다가 보신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좀 투자를 할 때 애매한 부분들은 항상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국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회사 글로벌 컴퍼니라고 해도 이쪽에서 보는 시각을 한번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런 것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뭐 나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좋아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거를 계속해서 보는 게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투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 지경이 됐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도 부부관계가 아주 나쁜 뭐 경우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두 부부가 같이 힘을 모아서 사는 집들이 부유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부유한 게 어떤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신 있겠지만 투자를 잘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 결혼이 돈 버는 데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 좀 심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도 제가 실제로 겪었던 부분이라서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해서 좋은 세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은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서로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어과 외국 문화를 접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을 한 당사자보다 그 자녀들한테 굉장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국제결혼이라는 게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뭐 아니면 도인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외국어와 그 다음에 외국의 문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인 아내를 만났으니까 중국어와 중국의 문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 애들이 잘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랑 같이 융합을 하고 둘 다 이해를 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우들이 또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아내하고 한국에 살 때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이요. 한국인 남편, 중국인 아내 결혼을 하셔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대학을 보낼 정도까지 큰 분들이 계셨어요. 거의 첫 번째 세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엄마가 얘기를 하면 중국말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기는 들어요. 근데 절대 중국말 안 합니다. 오히려 반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 내가 중국과 관련된 거를 드러내기가 싫어하는 그런 거로 이제 연관이 되면서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한국인 그 아이가 자라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배우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결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제가 어린 시절 교류를 하면서 지냈던 한국의 화교분들 3세대에 해당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하고 중국어를 둘 다 잘하시면 제일 좋은데 둘 다 애매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의 개념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그게 정확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들어보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 그래서 이 좀 뭐 아니면 도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엄마는 엄마대로 그리고 아빠는 아빠대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그런 환경을 잘 활용을 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가 둘 다 균형 잡힌 어떤 그 감각을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좀 어학과 관련된 부분, 저는 이제 어학을 대학교 학사 시절에 그거를 이제 전공을 했었고, 제 아내는 그걸로 석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제일 참고하기가 괜찮다고 보는 게 유태인들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항상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태인들, 자기 언어, 유태인의 언어도 쓰고 현지의 언어도 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추가적인 언어를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방식, 교육 방식, 집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좀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이제 교육적으로 좀 의미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명확하게 환경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세 번째 장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뭐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어떤 그 중국인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저를 좀 쳐다봅니다. 약간 창피한 느낌이 있지만 그렇게 한국처럼 창피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약간 좀 눈치 덜 보고 해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불이 자꾸 꺼지지? 아무튼 국제 결혼을 했을 때의 장점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제가 좀 촬영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좀 차림새나 이런 이거 완전히 까매졌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의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